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네, 뉴스를 제가 주말에 좀 캡처해 놨는데, 어저께 제가 이틀 연속 자전거를, 특히 어저께는 저게 제 신혼여행 야행 결혼 때 야외 촬영지를 방문하느라고 또 녹화해서 어저께 올렸죠. 어저께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일찍 잠들어 가지고 뉴스 준비해 놓은 거를 못했어요. 못 올렸어요. 네, 지금 이제 아침에 올립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랑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86도씨, 네, 제 여기 보이차 넣어갖고 먹는 건데, 나 딱 좋습니다. 아침에 몸이 안 좋으니까 뜨거운 걸 마셔야겠더라고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최대치 경신. 영끌에서 집산 중산층 빚 갚는데 월소득 절반 쓴다. 네, 큰일입니다. 이게 금리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저금리 함정에 빠져서 대출은 잔뜩 받았죠. 소득이 그렇다고 많이 느는 것도 아니죠. 네, 거기다 주택 가격까지 이제 하락하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자료는 순서를 기사와 제 차트 이런 식으로 할게요. 기사 다 한 다음에 차트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 먼저 기사들, 주요한 기사들 쭉 한번 볼게요. 본문 내용보다는 제목과 소제목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데일리한 기사고요. 영끌 20대 직장인 부채 1년 전보다 29.4% 증가, 2년 연속 1위. 3건 이상 대출자 평균 빚 1억 2천만 원, 숙박 음식점업 연체율은 1위. 경기도 안 좋고 큰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조선비즈도 마찬가지네요. 20대 대출 불장 2020년에 30% 증가. 불장 20년이라는 얘기는 주택 부동산 불장했다는 얘기죠. 주택 외 담보대출 45%. 큰일이네. 통계청 2020년 뭐 여러 가지 나왔고요. 30, 40대는 신용대출도 함께 늘었대요.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4,8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대기업 종사자는 7,600만 원, 중소기업 종사자는 3,900만 원, 소득 3천만 원 미만 근로자 대출은 2,386만 원. 거의 자기 연봉만큼 대출을 받았네요. 소득 1억 이상 대출자 대출은 1억 7천만 원. 여긴 더 많네. 자, 볼게요. 부동산 주식 영끌 20대 대출액 29.4% 급증. 2020년 임금 근로자 부채 29세 이하 평균 대출액 1,466만 원. 29세 이하면은 직장 막 시작했거나 직장 아직 안 가진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쵸? 대학생도 있을 거고. 일단 걱정이 주택 외 담보대출이 45% 증가했고, 전세자금대출 보험자금론도 증가했다. 네, 한국경제 2030 영끌대출 2년새 빚 100조 폭등. 무슨 100조의 호수도 아니고, 전체가, 그러니까 모든 연령이 16에서 평균이 16% 늘 때 20대 2030은 27%로 2배 가까이 늘었대요. 집값 급등의 패닉 바잉 영향이 컸고, 이게 이제 2년 전 얘기죠. 2년 전. 그러니까 작년 얘기가 아니라 작년 데이터는 내년에 나올 거고 2020년 거예요. 2년 전 거. 금리 올라 빚 상환 부담 커져. 금리 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았던 얘기다. 이게 저금리 함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용어를 얘기하거든요. 큰일이네요. 부채비로 표 나와 있는 건 이거 넘어갈게요.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어차피 이게 몇 달 늦은 거니까 어차피 그 신문 기사랑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오히려 신문 기사보다 그 몇 달, 요게 2020년이거든요. 요게 2020년,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1년 전 데이터예요. 그런데 신문 기사랑도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로 확대해야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2020년이에요. 얘가 2020년 요만큼이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요건 안 나왔어요. 보면요, LTI라는 게 뭐냐면 loan to income,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30대의 소득에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한 기울기 보세요. 53%나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20대 이하는, 그러니까 29세까지죠. 43%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40대는 좀 덜 증가했어요. 이제 가장 많이 증가한 데가 30대예요. 20대도 많이 증가했지만, 근데 20대는 소득이 원래 적어요. 근데 30대는 소득이 막 이제 늘기 시작하죠. 이제 대리 달고, 뭐 빠른 친구들 과장 차장까지도 달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30대면은. 30대 초반이면 한 대리급? 네. 그 다음에 한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은 과장급? 그 다음에 30대 말에서 40대 초반 정도면 한 차장급? 그 다음에 40대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빠른 친구들은 이제 부장부서 달고 이제 뭐 임원 다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주 유능하고 인정받는 친구들. 근데 이 30대가 가장, 그러니까 소득도 늘지만 그 소득에 대비해서 부채가 훨씬 더 늘었다는 얘기죠. 20대는 부채 비율이 늘긴 늘지만 절대 금액은 적어요. 왜냐면 20대는 소득이 작잖아. 30대는 소득이 20대에 비해서 훨씬 늘었죠. 요게 그 표를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결국은 40, 50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50%를 넘었다가 오히려 줄고 30% 정도에 머물렀던 2030의 그 아파트 매매 비중이 44%까지 늘었어요. 최근에 다시 40% 이하로 내려왔어요. 기가 막힌 거는요. 데이터 업데이트 안 해서 그렇지만 분홍색 요만큼 내려왔거든요. 요만큼 내려왔어요. 잘 보시면 아파트 폭등기랑 2030 그 아파트 매매 비중 증가랑 똑같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얘가 정체되어 있다가 결국은 꺾이죠. 즉 연끌들이 쫓아가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샀는데 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소득도 뭐 정체되고 하니까 매매 비중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40대 50대의 매매 비중은 늘죠. 어차피 합쳐서 100이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불장은 2030들이 끌어올린 장이다. 문제는 그 끌어올린 그 가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빠지기라도 한다면 벌써 지금 한 5개월째 실거래가지수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요게 그 차트입니다. 그리고 요 차트는, 원래 차트는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게 법인이 개인한테 그 매매 동향인데 순매수를 누적시킨 거예요. 법인은 회사 보유분이라는 걸 팔기 때문에 항상 매도가 우위가 맞아요. 여러분들 동네 가다 보면 30채짜리 50채짜리 나홀로 아파트 빌라들 막 부셔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30대 50세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법인이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지은 다음에 일반인한테 파는 거죠. 그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통 2016년까지는 매도 우위가 많다가 당연히 매도 우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 순매도가 더 많은 거예요. 중간에 빨간 게 어쩌다가 한두 개씩 있겠지. 그러다가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매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순매수가 보합이겠죠. 몇 년 동안. 그러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매수가 증가를 해요. 즉 법인이 개인한테 아파트를 사버리는 거야. 만들어서 판다며. 그 만들어서 파는 것도 팔지만 여기 보면 하늘색 있죠? 하늘색이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더 많으면 순매수는 막대기가 빨간색이겠죠. 그리고 누적으로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뭐예요? 여기는 대부분이 이 아파트를 산 거는 전부 임대사업자,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 2020년 7월달 이때부터 710 대책 기억나시죠? 710 대책 법인들 이제 뭐 대출이건 뭐 혜택이건 엄청 투자하기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야. 막대기 보세요. 이게 작년 연말까지 제가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지금 한두 달 정도, 두어 달 업데이트 더 하면 아마 이게 더 내려와 있을 거예요.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법인이 개인한테 판 이 가속도를 보시면 정확히 2030이 엄청나게 매매 비중이 높아진 거랑 일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거랑도 일치하죠. 정확히 40, 50대
임대사업자들이나 법인 만들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야 아마 팔진 않았을 거고 법인 만들어서 다주택 샀던 그런 사람들이 2030을 끌어들여서 높은 가격에 시세차익 5배, 3배 먹고서 팔았다고요. 제가 계속 예를 들은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그거는 2013년도에 1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6억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5억 5천,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4억 먹는 거죠. 400%, 500% 먹고 파는 거라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법인 소유가 있었겠어요.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이번에 이제 금리예요. 주담대 6% 터치, 시장금리 발작. 어우, 이거 더 오른데 연준 빅스텝 가능성에 적자 국채 발행 앞두고 급등. 우리 윤석열 당선인도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행채 5년물 연 3.22%. 은행채 5년물이 대출의 기준이거든요. 한은 올 연말까지 2, 3차례 인상 전망, 주담대 7% 갈 듯. 이제 8%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6%는 이미 넘어섰고, 물론 평균은 낮지만 상단이에요. 상단. 항상 우리는 상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데일리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6% 돌파, 연내 7% 가시와 금리 발작에 우리은행 고정형 금리 치솟아. 고정형 금리도 치솟았네. 한은 연말까지 2, 3차례 인상 전망. 서울경제 10년 만에 주담대 6% 돌파, 2030 영끌 곡소리가 나온다. 우리은행, 우리 아파트론 고정형 금리 6.01%까지 6% 이게 돌파했다는 거예요. 5년 혼합형.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고정형이고 5년 이후로는 이제 변동형. 이게 아마 혼합형일 거예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겠네. 쟤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 머니투데이 10년 만에 6% 주담대 금리 연내 7% 간다. 해가지고 여기에 고정형, 변동형은 처음부터 변동형이고 고정형은 맞아요. 이게 5년 동안은 고정형이고 30년 대출 받아도 나머지 25년은 변동형. 그래서 합쳐서 혼합형이래요. 근데 그 대신 처음에 금리 부담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초기 금리가 좀 더 한 0.2 정도, 0.12, 0.5 요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변동형 금리를 많이 대출 받아요. 고정형은 초기에 이자가 비싸, 안전한 대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조금 내려고 변동금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출 받고 나서 6개월, 1년 있었더니 금리가 올라버리네.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네. 이래서 이제 큰일이라니까. 그러면은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끝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어떤 저금리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 금리 올라간 걸 볼게요. 금리와 부동산을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위에 차트는 90년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차트고요. 밑에 있던 거는 박근혜 문재인 차트예요. 부동산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또 8년 5개월 올랐어요. 이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도 이미 금리는 이제 낮춰지기 시작했어요. IMF 때 워낙 높았으니까 계속 낮아졌어요. 계속 낮아지다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아파트는 계속 올라요. 왜? 별로 부담이 안 되거든.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오른 거거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괜찮았는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계속 오르니까 얘가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 덜 됐는데 점점 부담이 되더니 이제는 부담 큰일 났다. 이거 계속 오르면 내가 생활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파트 살려준 사람도 안 사고 빚 있는 사람도 좀 갚고 하면서 아파트의 매수세가 끊어지니까 밑장이 빠지면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6년 동안 버블 세븐이 터지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금리 바닥 2년 임계치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즉 금리가 바닥을 치고 2년까지는 괜찮았지만 전년부터는 문제다. 그래갖고 2년 임계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는 빠르고 있었어요. 저금리 계속 사상 최저금리를 깼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금리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네. 근데 아파트가 안 빠지고 계속 오르네. 금리가 올랐는데도 아파트도 올라요. 왜? 부담이 안 되거든. 그런데 2년 정도 지나니까 금리도 급하게 오르고 기준금리까지 올라버린다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도 올리네. 큰일 났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상수치고 지금 4개월, 5개월째 빠지고 있는 중인데, 물론 KB에서는 아직도 하락한 적이 없대요. 왜? 호가니까. 그거는 실거래가는 이미 하락했어요. 네. 자, 요런 금리의 주가 아파트와의 관계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거 또 왜 또 나왔어? 이거 아닌데.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 대출 받은 사람들 이걸 보세요.
요것 때문에 안 가요. 요것 때문에. 요 빨간 게 왜 안 나오냐? 요 빨간 게 여기 써 있네. 여기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변동형으로 받았는지. 변동형이 위험한 거예요. 금리 오르면 직방이거든. 그전에는 42% 갔다가 77%까지 갔다가 다시 49%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오르면서 이게 82%까지 올라갔네. 100명 중에 82명이 변동금리고 18명이 고정금리예요. 근데 그 고정금리도 5년까지만이야. 5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혼합형 고정금리라고 그래요. 즉 100명 중에 84명이, 전에는 50명이 안 됐는데 이제는 82명이 변동금리야.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돼.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활 수준과 내 월급과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아, 이 정도면 내가 부담할 수 있어. 그래갖고 대출을 꽉꽉 채워서 받았는데, 그래갖고 아파트를 사고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내 소득은 조금밖에 안 느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네. 내 소득 느는 것보다 10배, 20배는 더 느네. 그러니까 120만 원 내도 이자를 18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면은 나는 얼마 갖고 살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랑 그 변동형 금리 그 기사를 매치시켰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서울신문, 영끌에서 서울 집산 중산층 은행 빚 갚는데 월소득 절반 쓴다. 300만 원 월급이면 1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상한 부담 소득 50% 역대 최초래요. 절반이야, 절반. 이 상환해야 되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소득의 50%래요. 이게 처음이야. 사상 처음이야. 이게 급여는 같은데 금리도 오르고 집값 상승도 하시고. 근데 문제는 집값이 이제 떨어져.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금리는 더 올라. 이게 금리가 요 부담액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수는요. 제가 이거 갖고 왔다 진짜. 다행이다. 이거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주택금융연구원이 있어요. 주금연 그러잖아요. 주금연. 우리가 내인연 하는 것처럼 다음 포탈 할 때 내인연 하죠. 주금연. 주택금융연구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속한 그 연구원이에요. 여기에 주택금융지수라고 있는데 그 중에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있어요. 주택구입부담지수.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뭔지 설명을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Housing Affordability Index. Affordability가 이게 논란이 좀 옛날에 이게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주택 구입 여유 지수라고도 해요. 이게 affordability가 여유가 있다 할 때는 can you afford a car 그러면은 너 차 살 여유 돼? 이게 afford가 어원이 어디다 겹친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응모하다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너 이거에 적당해라는 뜻에서 그 대신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부담 지수라고. 이거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affordability라는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쨌든 중위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대출로 무슨 영끌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대출 말고 그냥 보통 우리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시중은행으로 중간 가격,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사람이 중간주택,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주택을 살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주택금융 상환 부담 추이의 주요 지수인데 낮을수록 완화가 됐다. 부담이 완화가 된 거. 그래서 대출 강화는, 그러니까 원래 하이는 중간 소득분의 대출 상환 가능 소득. 요 중간 가족 소득은 정지가 돼 있죠. 늘어도 거의 늘지 않잖아요. 근데 가능 소득이 이자가 오르면 가능 소득이 전에는 100만 원으로 이 정도 갚을 수 있었는데 이자가 올라 버리면 100만 원으로 못 갚잖아요. 120만 원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예요. 한국부동산 캡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아니에요. 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의 중간 가격을 활용을 한대요. 자, 그래서 요 차트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요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또 그렸습니다.
최대치 경신. 자, 그 내수 감소로 이어져서 경기 악영향이다. 자, 그 차트를 만든 게 요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 빨간 봉 차트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강남을권을 위주예요. 근데 이제 KB도 아니에요. 부동산원이에요. 옛날에 감정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초록색 있죠. 초록색. 초록색은 그 물가 지수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고점 근처에 가서 좀 주춤되는데 실제로 명목으로는 이만큼 정도 올라 있을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전고점을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전고점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165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5. 근데 그거를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돌파를 한 다음에 아니야, 작년 초구나. 작년 초에 돌파한 다음에 작년 말에 199야. 넘어도 한참 넘었죠. 이 199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200이죠, 200. 200이니까 절반을 빚감됐어야 된다니까. 200이라는 게. 이만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자도 많이 올랐고, 내 소득은 안 늘고, 그걸 다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있죠. 이걸 로고로 제가 바꾼 건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죠. 파란색이 떨어졌잖아요. 얘 오를 때는 얘도 같이 올라요. 물론 방향성을 보세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구입 부담 지수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담이 적어지지.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금리가 올랐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준금리를 확 내렸잖아요. 코로나 뭐 그 전부터 해갖고 이주열 총재가 2019년부터 아마 금리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시중은행금리는 그 전부터 올라갔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방향성과 이 방향성이 같다니까. 즉 이자야, 이자. 대출금리. 왜? 내가 산 아파트의 60% 많으면 80%까지 대출금이 껴 있으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거 큰일이라니까 이거.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10월 달에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아파트 값이. 근데 지금 199라는 거는 작년 4분기 거예요. 11, 10이라고. 근데 실거래가는 10월 달에 상승쳤지만 KB시세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원은 12월, 1월, 이건 물가로 나눴기 때문에 12월인데 실제로는 1월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다음번 분기에는요, 그러니까 1분기에 발표를 한데 그 대신 얘가 한 2분기,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늦어. 요번 1분기 거는요, 한 5월 달 돼야지 발표할 거예요. 작년 12월 거를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발표했거든. 늦어요. 4월 달 돼서 작년 12월 거를 발표했다니까. 그러니까 3월 달 거는 한 5월 달, 6월 달, 7월 달 돼야지 나올라나? 더 늦을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차트와 기사를 좀 봤습니다.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영끌에서 집산 중산층, 빚 갚는데 월소득 절반 쓴다. 이게 바로 주택구입 부담지수 199포인트의 의미예요. 200포인트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위험관리 잘 하시고 대출 가능하면 좀 많이 줄이시고요.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요. 40년 주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침 인사 이 기사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엘리엇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주말에 그 율무차 후원들 많이들 해주셔갖고 우리 와이프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각방을 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